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간략하게 좀 복습을 하고, 그리고 오늘 배울 내용은 특이함수에 대한 거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복습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는 전체 응답이라는 거를 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전체 응답이라고 하면은 요거 V라고 했을 때 얘는 자, 고유 응답 성분과 그리고 강제 응답 성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구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있다라고 생각하고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해야 돼. 예, 기술적으로 이래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할 수 있는 게 요거를 또 다른 접근 방법이 있다 그랬죠. 교재에 나와 있는 접근 방법은 그 트랜전트 상태랄래 과도기적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VT라고 표현을 하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라고 해서 과도기적인 응답이 지나고 난 후에 최종적인 응답에 도달했을 때 값을 얘기하거든요. 그거를 뭐 VSS라고 이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교재에서 사용하는 이 방법은 그러니까 수식적으로는 굉장히 쉬워.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굉장히 문제를 이렇게 그 순서대로 따라가기에 참 편하게 되어 있어요.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많은 책들이 사실은 이런 방법으로 풀이를 많이 해요. 그리고 나도 저게 더 훨씬 더 익숙하고.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그때 Y델타 변환처럼 설명을 할 거예요. 설명을 할 거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문제도 몇 문제 정도 풀어줄 건데 주로 풀이 방법은 이거를 이용할게요. 고유 응답과 강제 응답을 이용해서 풀이하는 걸로 이제 설명할게요. 자, 고유 응답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가 아니고 그 소자 내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가 동작함으로써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응답이에요. 자, 우리가 인덕터와 커패시터는 저장 소자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덕터와 커패시터가 저장하고 있는 에너지가 있으면 걔가 만약에 일을 하면 뭐 얘가 전압을 갖고 있으면 바깥쪽으로 전류를 만들어 줄 거고 전류를 갖고 있으면 바깥쪽으로 전압을 형성시켜 줄 수 있겠죠. 그 응답은 그러니까 소자에 저장된 에너지에 의해서만 나온다라고 해서 이거를 고유 응답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무전원 RC 회로와 무전원 RL 회로를 다뤘었어요. 그렇죠? 그때의 가정은 뭐였냐 하면 자, 적어도 이 회로가 한 번 정도는 켜져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 저장된 에너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저장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 회로가 응답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때에 나타나는 응답이 뭐 물론 이제 우리가 구한 거는 전체 응답의 개념이지만 고유응답 성분만 있기 때문에 고유응답이 전체 응답이 되는 그런 형태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제 청준이가 질문을 해서 대답을 이렇게 했었죠. 자, 강제 응답은 뭐냐면 강제 함수, 그러니까 독립 전원이에요. 혹은 독립 전압원, 독립 전류원이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강제 함수에 의해서 나타나는 응답을 얘기해요. 이거를 우리가 강제 응답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강제 응답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어떻게 푸냐면 지난 시간에 살짝 설명하긴 했었는데 시험 강제해라는 거를 둬요. 우리가 나타나는 응답이 상수의 형태이면 그러니까 직류 전원의 형태이면 들어가는 입력도 직류 전원의 형태일 거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다가 지금 대입하는 그러니까 공급하는 전원의 형태가 직류 전원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응답도 당연히 직류 전원 형태의 응답이 나올 거다. 여기서 말하는 직류 전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 값이 상수인 경우죠. 그렇죠? 이게 일단 논리적으로 틀리지는 않았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VF라고 하는 강제 응답을 어떤 그냥 A라는 거는 의미 없어요. 그냥 상수야. 그냥 어떤 상수다라고 그냥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상수가 어떤 값을 가져야 되는지를 찾아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DT분의 dV 더하기 A 곱하기 V 이퀄 여기다가 뭐 쓸까? 4 이렇게 씁시다. 이거 4라는 거는 의미 없어. 그냥 4도 되고 10도 되고 10으로 합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독립 전원이 없으면 여기가 10이 아니라 0이 돼요. 근데 독립 전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 10으로 된다라고 일단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독립 전원이 있는, 그러니까 소스가 있는 경우의 지금 미분 방정식이에요. 1차 미분 방정식이고, 자, 요때 dt분의 dvn 더하기 a 곱하기 vn은, 자, 얘는 고유응답 성분에 대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풀 때 여기다가 0을 써줘요. 강제 함수를 없애고 우리가 표현을 해줘요. 자, 강제 함수가 있는 경우에는 dt분의 dvf 더하기 a 곱하기 vf 이퀄 10으로 써줘. 자, 얘를 풀 때는 우리가 vf를 a라고 하는 걸 가정했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vf예요. 그럼 여기 vf 자리에다가 a 넣어주면 되겠지. 여기도 a 넣어주고 여기도 a 넣어줘. 그러면 상수니까 시간에서 1차 미분했을 때 0이 돼요. 0 더하기 a 곱하기 캐피탈 A 이퀄 10이 되면 되지. a라는 거는 이제 문제를 풀다가 주어지는 값일 거고,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a죠. a 이퀄 vf가 되는 거고, 그게 a분의 10이다 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대입해 주면 일단 강제 응답은 구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용답을 구해야겠지. 고용답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많이 했었어요. 자, 그러니까 얘가 가지는 응답의 형태가 어떻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뭐 물론 이렇게 쓰기도 했었어요. v0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타우분의 t다 라고 해서 타우를 구하는 게 RC 회로에 대한 타우가 따로 있었고, RL 회로에 대한 타우 값을 구하는 게 따로 있었고, 그래서 RC 회로 같은 경우는 R 곱하기 C로서 구할 수 있고, RL 회로는 R분의 L로서 구할 수 있더라.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저항도 하나로 합쳐야 되고, 커패시턴 상수도 하나로 합쳐야 되고, 인덕턴 상수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V0는 혹은 뭐 I0일 수도 있고, 요거는 초기 값을 우리가 구해주면 된다. 이해되죠? 이렇게 푸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 또 뭐가 있었냐면 제차 미분 방정식을 쓰기 위해서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라고 우리가 vn을 가정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여기 vn 자리에다가 얘를 대입해서 0이 될 수 있도록 맞춰주면 되는 거죠. 그게 결국은 어떤 방법이었어요? 한 번 미분하면 s, 미분하지 않았으면 그냥 1로 쓰고, 이게 0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되지. 여기서 S값을 구해주면 되죠? S는 마이너스 A가 돼. 마이너스 A를 여기다가 대입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Vn 값은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T라고 나와요. 그러면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T 더하기 아까 여기서 구했었던 A분의 10 이퀄 VT라고 하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전체 응답이 되는 거야. 근데 아직 완전하진 않죠. 왜냐하면 K 값을 우리가 정하지 못했어. 저 K 값을 특정하려면 어떤 시점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시간에 대한 한 점에서의 값이 있어야 돼. 그래서 뭐 V 제로 값이 뭐 10이다, 뭐 20이다 했을 때 이 값을 이용해서, 자, 여기다가 0을 넣었을 때에 10을 만족할 수 있게 만드는 K 값을 구해주면 이게 완전 응답 혹은 완전 해를 구하는 과정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할 거는 지금 다뤄야 될 거가 이제 특이함수, 이제 싱글러리티 펑션에 대한 거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오늘은 이제 전원이 있는 경우의 회로 해석 방법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이미 우리가 이 부분은 익숙하게 배웠다라고 가정을 할 거고, 이 부분을 구할 건데 사실 그게 어렵지 않은 게, 강제 함수 부분을 우리가 상수로서 가정하게 되면 그 상수값을 구해주는 거가 되는데, 지금 직류 전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상수 형태이고 미분했을 때 항상 0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 값이 만족하는 강제 전원 값을 넣고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질문 없어? 네. 일단은 우리가 다시 교재로 돌아가서 싱글러리티 함수, 특이 함수에 대한 걸 좀 같이 공부해 봅시다. 자, 이거를 공부하는 이유는 뭐 우리가 매번 스위치를 그림으로서 설명하기는 어렵잖아. 그렇죠? 그리고 뭐 어찌 되었던 함수의 형태로 우리가 그 회로의 응답 혹은 회로 방정식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함수의 형태로, 수식의 형태로 표현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왜 이거부터 나오지? 여기부터 되죠. 지금 보면은 처음 나온 게 뭐냐면, 일단 특이함수 혹은 뭐 싱귤리티 펑션이라고 하는 게, 자, 그 함수가 불연속적이거나 그러니까 불연속점이 있는 함수, 그 원함수 자체가 아니면 그 도함수라는 게 미분된 함수죠. 미분된 함수가 불연속인 함수를 우리가 싱귤리티 펑션, 특이함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대표적인 게 여기 있는 자, 단위 스텝 함수라는 게 있어요. 유닛 스텝 펑션이라는 게 있었고, 지난 시간에 델타 펑션이라는 거를 얘기했었죠. 뭐 임펄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임펄스 펑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델타 펑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자, 일단 우리가 여기서 가장 많이 사용할 거는 여기 있는 요거예요. 그래서 유닛 스텝 펑션이라는 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근데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헷갈리지만 않으면 돼. 자, 유닛 스텝 펑션은 이렇게 UT라고 써줘요. UT라고 써주고, 자, 얘는, 자, 일단 뭐 요거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하고, 이렇게 생겼어. 마치 뭐처럼 생겼냐면 계단처럼 생겼죠. 계단의 높이가 얼마냐면 1이야. 계단의 높이가 1인, 그래서 계단 함수인데, 계단의 높이가 1인 경우를 우리가 단위 계단 함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계단 함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0까지는, 그러니까 t 이퀄 0까지는 0의 값을 유지해요. 그러다가 t 이퀄 0일 때 불연속점이 생기면서 1로 올라가서 그 값을 쭉 유지해. 이게 단위 계단 함수의 기본 형태예요. 자, 어떤 식으로 이제 수학적으로 정의를 하냐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ut라고 하는 함수가 그러니까 t보다 그 괄호 안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t라고 써 있는데 뭐 좀 더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괄호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작으면, 만약에 t-1 써 있다. 그럼 이게 0보다 작아야 되니까 t가 1보다 작은 경우로 돼요. 그러니까 저 안에 어떤 값이 쓰여져 있느냐에 따라 달라져. 가령 만약에 뭐 u의 -t다. 그러면 -t 값이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자, t가 0보다 큰 경우에 0의 값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t 값이 0보다 작다라고 외우지 말고 괄호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이에요. 괄호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커지면 1이야. 이해되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ut라고 하는 거는 요 괄호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작은 경우가 그냥 t가 0보다 작은 거고, 0보다 큰 경우가 t가 0보다 큰 거겠지? 그랬을 때 이때는 0의 값을 갖고 이때는 1의 값을 갖도록 맞춰주면 이와 같은 함수, 그래프가 그려져요. 이해되죠?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가도 0인 거야. 플러스 무한대까지 가도 0인 거예요. 알겠죠? 자, 뭐 웨이티드 스텝 펑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웨이티드 스텝 펑션이라는 건 어떤 얘기냐면, 그러니까 계단의 크기가 항상 1이어야만 되느냐? 아니야. 1일 수도 있고 뭐 다른 값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값을 갖는 경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V라고 하는 계단의 높이가 V예요. 캐피탈 V야. 이거를 우리가 UT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할 때는 자, V를 앞에 곱해주고 UT를 써주면 돼요. 알겠지? 여기서 봐야 될 거, 지금 0에서 이런 계단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t 이퀄 0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고, 계단의 높이가 V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요건데, 이제 타임 시프티드인데, 시간에 대해서 이 계단이 언제 생기느냐를 정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간이 0일 때 있고, 뭐 1일 때 있고, -1일 때 있겠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외우지 말고, 요 안에 들어있는 요 값이 0보다 크냐 작냐. t-t0가 0보다 작은 경우, 그리고 t-t0가 0보다 큰 경우. 자, 요때는 0이고 요때는 1의 값을 갖는다고 봐야죠. 그래서 t가 t0보다 작은 경우, t가 t0보다 큰 경우,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 t0를 기준으로 이 값이 0으로 이어지다가 1로, 그치, 여기는 1이지. 1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t0 값이 뭐 이제 음수인지 양수인지는 모르지만 양수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죠. t0만큼의 시프트가 일어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t0일 때 이와 같은 계단을 형성하게 된다. 자, 이거를 우리가 왜 배우느냐? 지금 요 밑에 있는 요 그림이 배워야 되는 이유예요. 배우고 있는 이유야.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와 같은 스위치를 이용해서 함수를, 아니, 그러니까 그 회로를 설명했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자, 왼쪽에 있는 이것과 오른쪽에 있는 이것이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라고 알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회로에 이런 스위치 그림이 더 이상 안 들어가. 대신에 그 스위치 역할을 하는 이런 단위 스텝 함수를 이용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진짜 같은지를 봅시다. 자, ut라고 하는 게 0일 때 1의 값을 갖는 거죠. 그러면 자, 얘는 어떤 특징을 갖냐면 자, t가 0보다 작을 때는 값이 0이야. 전원. 그러니까 요 전화번이죠. 전화번의 값이 0이야. t가 0보다 클 때는 뭐 등호는 어디다 붙여도 상관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돼? 전화번의 값이 v가 돼요. 여기 앞에 웨이티드잖아. 그래서 v가 돼요. 그러면 t = 0에서의 어떤 스위칭 동작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때의 v라고 하는 전화번이 연결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t = 0에서. 그게 이 그림이야. 지금 보면은 자, t = 0에서 이게 이쪽으로 붙어요. 그러니까 t가 0보다 작을 때는 지금 이쪽에 붙어 있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 요 전화번이 있는 이쪽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전화번이 실제로 여기에 이쪽 오른쪽에 있는 요 회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그리고 지금 VUT라고 여기 써 있는데 여기를 그렇게 보지 말고 그냥 여기서의 뭐 VT 값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VT 값이 지금 t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전화번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0인 거죠. 이 양단에서의 전압을 구하게 되면 이 값은 0이야. 그런데 얘가 t = 0일 때 이쪽으로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연결이 되면 여기 V라고 하는 전압이 있고 여기 연결된 값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전압 V라고 하는 전압원의 값이 여기에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이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은 결과적으로 같은 그림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알겠지? 잘 안 보이면 앞에 나가서 봐도 돼. 성이. 괜찮아요? 성준이가 생각보다 어깨가 넓다. 지금 뒤에 가연이도 지금 되게 힘들어하고 있고. 네. 성준아, 하나 이쪽으로 와도 좋을 것 같아. 자, 질문 있나요? 여기까지? 질문. 괜찮아? 이해돼요? 은정이, 뭐 질문 있어요? 없어? 알았어. 자, 그러면 이제 뭐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걸 좀 봅시다. 뭐 항상 UT만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펄스 형태,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펄스라고 얘기해요. 0으로 가다가 특정 값을 갖다가 다시 0으로 내려가는 이 형태를 펄스라고 얘기하고 펄스 형태의 응답이 들어갔을 때 나오는 펄스 형태의 전원이 들어갔을 때, 입력이 들어갔을 때 나오는 응답을 펄스드 리스판스라고 얘기를 해요. 또 그거에 대한 것도 나중에 좀 다시 나올 텐데 일단 지금 현재는 어떤 걸 할 수 있어야 되냐면은 이런 거를 수식적으로 단위 스텝 함수를 써서 함수식으로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를 일단 하나하나 차근차근 봅시다. 지금 보면은 여기 VT라고 하는 게 K1 곱하기 UT 더하기 K2 곱하기 U의 T-T0다라고 해요.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지진 않았지만 T0라고 하는 것이 일단 양수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자,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자, 여기 있는 것처럼 K1UT라고 하는 거를 먼저 그려볼게요. K1UT라고 하는 거는 자, T = 0에서 어쨌든 UT라고 하는 건 T = 0에서 1의 값을 가는 거고 그 이전에는 0, 그 이후에는 쭉 1. 거기에 K라고 하는 웨이팅 팩터가 곱해져 있으니까 계단의 크기가 1인, K1인 그런 단위 스텝 함수가, 그러니까 스텝 함수가 그려지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봤지만 t-t0가 0보다 작은 경우, t-t0가 0보다 큰 경우. 그래서 t가 t0보다 작은 경우에는 0, t가 t0보다 큰 경우는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t0를 기준으로 이와 같이 1과 0의 값이 나눠지는데 K2가 곱해져 있으니까 여기 K2만큼의 높이야. 자, 첫 번째 아까 얘기했듯이 T0가 0보다 큰 경우예요. T0가 0보다 큰 경우에는 지금 이와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그림이 맞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이제 더하면 되지. 자, 어떻게 더하느냐? T0까지, 그러니까 구간을 나눠. 0보다 작은 경우. 일단 0보다 작은 경우, T가 0보다 작은 경우, 그때는 어떻게 돼요? 모든 값이 다 0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다 0의 값을 간다고 해. 그 다음, 뭐지? 요 사이 구간. 0부터 T0 사이 구간. 0부터 T가 T0 사이의 구간. 그때는 얘는 0인데 얘는 값을 갖는 경우죠. 값이 얼마야? K1이야. 그리고 그 다음 T0보다 큰 구간. T가 T0보다 큰 구간. 그때는 얘가 있고 얘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 두 개가 더해져야겠죠. 그래서 이때는 K1 더하기 K2가 되더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거를 정리해서 표현한 게 여기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여기는 이제 실제로 숫자가 들어간 경우이네. K1과 K2 값에 따라서 이렇게 뭔가 증가하는 계단의 형태로 갈 수도 있고 K2 값이 K1 값이 음수인 경우에는 지금 K2 값이 그러니까 K2 값이 음수인 경우 K2 값이 음수인 경우는 나중에 이게 이 부분만큼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빠지는 건데 지금 보면은 K2 값이 절대값 K1과 K2 값이 절대값을 갖고 부호만 다른 거야. 그러면 여기 더해진 것만큼 빠질 거니까 결국 남는 거는 요만큼만 남게 돼서 이와 같은 펄스 형태가 나오게 되더라. 그리고 그냥 두 개가 다 어떤 뭐 2와 1이라고 하는 숫자를 갖게 되면 처음 계단은 시작은 2의 높이로 시작해서 나중에 1의 높이로 바뀌는 요런 3의 높이로 1이 더해져서 3의 높이로 바뀌는 그런 계단 형태가 되는 그런 식도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자, 나중에 되면은 이제 어떤 그래프를 주어지고 그 그래프에 맞게 함수식을 써봐라 라는 것도 연습을 할 거예요. 자, 다음 봅시다. 자, 이제 안에 마이너스 t가 들어가 있는 경우예요.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는 경우인데 사실 복잡하지 않죠?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 바로 안에 있는 게 0보다 크냐 작냐예요. 마이너스 t 값이 0보다 작으면 0, 마이너스 t 값이 0보다 크면 1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쓰면 t가 0보다 크면 t가 0보다 작으면 1이고 t가 0보다 크면 0인 거지. 그래서 어떻게 돼? y축 대칭이 일어나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그려져 있지 않은데 자, 이렇게 그려져요. 0보다 작은 경우에 1, 0보다 큰 경우에 0의 값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제 예제가 하나 나왔어요. 자, 이와 같은 전원이 생겼어. 10 곱하기 u-t예요. 얘는 그럼 어떤 특징이 있어요? t가 0보다 작은 경우는 1의 값, t가 0보다 큰 경우는 0의 값이야. 그래서 두 개의 경우를 나눠서 봐야 돼요. t가 0보다 큰 경우, t가 0보다 작은 경우 자, 10V 전화번이 걸려 있고 거기에 인덕터가 있고 저항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또 숨은 의미가 또 뭐가 있냐면 아까 얘기했죠.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가도 얘는 0이라고 그랬지. 지금 뭐 반대로 그려져 있지. 이렇게 그려져 있지. 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얘는 얼마일까? 10V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10V라고 하는 전화번이 여기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직류 정상 상태. 알겠죠? 직류 정상 상태면 얘는 단락이지.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얘기가 달라지지. 스위치 동작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I0 플러스는 I0 마이너스
뭐 어떤 값이 있겠지. 이제 값을 구해야 돼요. 구해봅시다. 자, 직류정상상태를 가정하면 얘는 오hm 저항만 있는 거죠. 10V 전압원 있고 오hm 저항만 있기 때문에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돼? 그냥 오형식 써서 항상 2A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상관없이 2A 전류가 흘러요. 그리고 t equal 0에서 이제 스위칭 동작이 일어난다고 보고 인덕터 자체는 전류에 대한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I0의 플러스 값은 I0의 마이너스 값과 같고 그것이 결국은 얼마가 돼? 2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2A까지 구했고 자, 그 다음에 구해야 되는 게 뭐야? 일단 초기 조건 2A는 구했다고 봅시다. 얘를 구해야겠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가 타워 값을 구할 수 있잖아. 저항 하나, 인덕터 하나요. 타워 값은 R분의 L이에요. 그 값이 구하면 5분의 20이니까 4초가 되겠네? 그렇죠? 자,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 I0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타우분의 T에 대입할 건데 I0 값이 얼마예요? 2A. 2A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여기 4초 구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T다. 로 해서 구하면 여기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이해되죠?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 하나. 또 뭐 하려는지 알겠지?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미분 방정식을 세워봐야지.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지금 여기에 걸리는 여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 그러니까 전류 IT라고 했을 때 5 곱하기 I 더하기 지금 20 곱하기 DT분의 DI 이퀄 0이야.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약속하기를 최고차항의 개수는 1로 맞추자라고 했었으니까 DT분의 DI 더하기 4분의 1I 이퀄 0. 맞죠? 자, 여기서 강제 응답도 구하고 고유 응답도 구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완전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강제 응답을 먼저 구해봅시다. IF 이퀄 A라고 하는 시험 강제해를 가정할게요. 그 A 값을 여기에 넣고 여기에 넣었어. 그러면 시험 강제에 의해서, 그러니까 상수니까 한 번 미분하면 그건 0일 거고 요거는 4분의 1A만 남겠죠? 그게 0이 되지? 그러면 A값 얼마야 돼? 0. 그래서 우리가 IN과 IF의 값으로 구할 수 있는데 이게 0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도 우리가 이미 그러니까 강제 함수가 없으면 지금 이 경우는 항상 0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유응답만 구하고 그냥 끝내는 건데 원칙적으로 하려면은 전체 응답을 다 구해주긴 해야 돼. 자, 그렇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고유응답을 구해야 되죠. 고유응답은 아까 얘기했듯이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의 형태로 놓고 풀 거고 s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특성 방식을 풀어주죠. 자, s 더하기 4분의 1 이퀄 0이다 라고 놓고 풀 수 있잖아. 이제는 그냥 저기 익스포넨셜 st는 그냥 생략하고 갈게요.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가 공통항이 되는 걸 생략하고 갈게요. 그러면 s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4분의 1. 자, 이걸 대입하면은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4분의 1t 더하기 0 이퀄 it예요.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거 한 값이 있죠? 뭐 t 이퀄 0일 때 2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t 이퀄 0을 대입하면 k 이퀄 i 0 이퀄 2. 그러면 k 값이 얼마야? 2. 그러면 여기다 넣어주면 되지? 2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4분의 1t 이퀄 it다. 이렇게 구하든 저렇게 구하든 어쨌든 풀리긴 풀려요. 근데 사실 얘는 우리가 이와 같은 형태로 굉장히 간략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저렇게 풀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의 저항, 하나의 인덕터로 우리가 합쳐질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저렇게 풀 수 있어. 근데 그게 안 되면 우리가 뭐 R분의 L을 구하는 것도 안 되니까 풀 수가 없죠. 그럴 때는 궁극적으로는 정말 진짜 일반적인 풀이는 이와 같이 미분 방정식을 세우고 고유응답과 강제응답을 구해서 전체 응답을 구하는 게 완전 해를 구하는 게
우리가 계속해서 연습해야 되는 풀이 방법이에요. 이해돼요? 응. 응. 플러스 0이 어딨지? 아, 이거. 예, 예, 맞아요. 예. 지금 여기다 넣은 거예요. in이 요거고, 지금 if가 0이니까 그거 대신에 0이 들어간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사실 요거는, 이번 학기에는 사실 나랑은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다음 학기에는 조금 나올 거야. 컨볼루션이라는 걸 얘기할 때 다음 학기에 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정말 많이 나오는 거는 내년 1학기 때,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내년 1학기 때 여러분들이 시놈 시스템이라는 거를 과목을 그러니까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배워야 될 거고, 그때는 이 델타 함수 혹은 임펄스라고 하는 게 정말 간략한 신호이기 때문에 그때는 요거를 굉장히 많이 다룰 거예요. 그래서 뭐 그때를 위해서라도 그냥 지금 좀 봐도록 합시다. 자, 유닛 임펄스 펑션이라는 거예요. 임펄스라고 하는 게 자, 이와 같은 형태로 된 건데 이게 연속 함수냐 아니면 뭐 저기 연속 시간에 관련된 신호이냐 이산 시간 관련된 신호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형태가 좀 달라져요. 우리는 지금 이산 시간이 아니라 연속 시간이죠. 연속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요 값이 무한대가 돼. 그런데 가정은 뭐냐면 뭐 물론 이제 한 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뭐 개념적으로 잘 안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얘를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넓이가 1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게 일단 뭐 심오한 얘기는 내년에 남녀 교수님이 해줄 거예요. 자, 봅시다. 유닛 임펄스 펑션이라는 거는 아까 ut라는 게 있었죠? 자, 델타 t라고 써요. 자, 얘도 느낌은 비슷해. 아까 ut라고 했을 때 t 값에 따라서 괄호 안에 있는 값에 따라서 이게 달라졌잖아요. 얘도 괄호 안에 있는 값의 형태에 따라 달라져요. 근데 아까는 뭐 구간을 0보다 작냐 0보다 크냐로 나눴는데 얘는 그게 아니야. 괄호 안에 있는 값이 0이 될 때 이와 같은 펄스, 그러니까 임펄스가 하나 딱 생겨요. 자, 그 값이 0이 될 때야. 지금 델타 t이기 때문에 얘는 언제 0이 돼? t 이퀄 0이 될 때겠죠? 가령 델타가 안 써지냐? 델타 뭐 t-1이다. 그럼 얘는 언제 0이 될까? t 이퀄 1일 때. 그러면 여기 없네. 네. 그때는 t 이퀄 1일 때 이와 같은 임펄스가 생겨요. 알겠죠?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 그리고 그 높이는 무한대인데 잘 기억해야 될 거 연속 시간인 경우에만 무한대이고 나중에 이산 시간을 배우게 되면 그때는 뭐 디렉 델타라고 하는 또 다른 같은 델타이긴 한데 좀 다른 개념을 쓰거든요. 그때는 여기를 이렇게 표시하고 1로 쓸 거야. 알겠죠? 자, 뭐 요거는 내년에 잘 들어보도록 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가 되고 자, 모든 구간에서 0이야. 모든 구간에서 0이고 딱 한 점에서만 무한대의 값을 가져요. 그게 델타 함수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써요. 얘가 나오면 사실은 수학 문제 풀이가 굉장히 쉬워져요. 개념적으로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아 이거 적분 어떻게 하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 아까 얘기했죠? 이거는 뭐 개념적으로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지만 넓이가 항상 얼마다? 1이다. 그게 뭐야? 적분값이 1이라는 거잖아요. 뭐 0, 마이너스도 제로 플러스까지로 써놓긴 했는데 상관없어요. 적분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을 해도 1이에요. 얘는 무조건 그렇게 돼.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또 특징이 뭐냐면 어떤 한 점에서만 값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디지털 공학에서 뭘 배웠었냐면 샘플링이라는 걸 배웠었어요. 샘플링을 할 때 많이 써요. 어떤 복잡한 신호가 있어요. 그렇게 복잡해 보이진 않지만 복잡하다고 가정합시다. 이와 같은 신호가 있어. 그 중에서 내가 이 한 점에서의 값만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시간을 뭐 t1이라고 했을 때 이 t1이라는 시간에 맞춰서 임펄스를 하나 딱 줘요. 그러면 임펄스가 어떤 특징이냐면 얘에서만 그러니까 t1에서 이렇게 주면 이 점에서만 값을 갖고 나머지는 0이야. 이거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될까? 이 점에서의 값만 나오고 나머지 값은 싹 사라지겠죠. 이게
샘플링인데 물론 우리가 샘플링을 한 점에서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하느냐? 이와 같은 임펄스들을 주기적으로 여러 개를 두는 거지. 이게 이제 샘플링 인터벌이 되는 거고 샘플링 간격이에요. 샘플링 간격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것과 곱해지는 그 점에서만 값들이 나오고 나머지 구간들에서는 다 0이 되겠죠. 요거를 우리가 샘플링을 할 때 사용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거를 그러니까 임펄스 트레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임펄스가 이제 뭐 기차처럼 많다라고 해서 임펄스 트레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게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는데 막 인도인지 뭐 하여간 샤 펑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글자를 쓰는 어떤 나라가 있어. 그러니까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샤라고 읽더라고요. 샤 펑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빛처럼 생겼다고 해서 컴프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 뭐가 되었든 임펄스가 그 간격을 맞춰서 그러니까 일정한 간격으로 여러 개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그거를 곱해서 우리가 샘플링을 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요거까지 배웠고 요거 봅시다. 자, 이거 보면은 또 이것도 얘만 놓고 보면 답답하지. 저거 적분 어떻게 하나. 근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델타 펑션은 딱 한 점에서만 값을 가져요. 그럼 그 점이 어디야? t 콜 t0에서만 값을 갖는 거예요. 나머지 다 0이야. 그러면 t0의 값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ft라고 한 함수가 뭐 어떤 값을 가지든 상관없어. 지금 여기서의 값이 t0면 이 값만 나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자 여기에 t0가 들어간 이유는 다른 점에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점의 값들은 다 0이야. 0이고 t0에서만 얘가 의미 있는 값을 가지고 그 값만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혹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자, 뭐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풀 수 있어요. ft0가 있고 그거는 이제 상수죠. 시간에 대한 변화하는 함수가 아니라 상수가 된 거야. ft0를 앞으로 빼고 그리고 나서 어떤 구간에 대해서 요거를 적분을 하면 뭐가 돼? 얘가 1이 되죠. 그래서 ft0 값이 된다. 이거를 나중에 이제 시놉 시스템을 배울 때는 이제 뭐 샘플링 CRM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샘플링 프로퍼티라고 얘기를 해. 델타 펑션의 샘플링 프로퍼티라고 해서 항상 그러니까 넓이가 항상 1이 되고 어떤 점에서의 값만 따로 취할 수 있다. 샘플링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회로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아. 내년에 다시 배워서 잘 쓰면 좋겠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돼. 자, 델타 t라고 하면 얘는 0일 때만 값을 갖는 거죠. 그리고 유닛, 아까 유닛이라는 게 붙었죠. 유닛 임펄스 펑션이라는 거는 뭐 무한대인데 여기에 크기가 있다라고 하면은 좀 뭐 개념적으로 이해를 잘 못할 수 있는데 아까 넓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넓이가 1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넓이로 접근을 해요. 넓이가 1인 임펄스를 우리가 유닛 임펄스 펑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넓이가 1이 아니라 뭐 다른 값을 가지고 할 수 있겠지? 그게 이런 식이야. 얘는 넓이가 10짜리인 델타 펑션인 거예요. 얘는 넓이가 5짜리인 델타 펑션인데 t 플러스 2니까 값이 0이 되는 게 그러니까 괄호 안의 값이 0이 되는 게 t가 마이너스 2일 때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나타나요. 그리고 자 당연히 마이너스 값도 가질 수 있겠지? 그렇죠?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 있고 여기 괄호 안의 값이 0이 돼야 되니까 t = 3일 때 마이너스 4만큼의 웨이팅이 곱해진 다시 말하면 넓이가 마이너스 4를 가지는 경우로 그려질 수 있다 라는 거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내가 그걸 여기다 왜 안 썼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써 있구나. 자 유닛 스텝 펑션하고 이거 유닛 임펄스 펑션하고의 관계는 미분 관계예요. 유닛 스텝 펑션을 미분하면 델타 펑션이 돼요. 그냥 지금은 그렇다고 믿어 그냥. 알겠지? 내년에 배우면 되니까 지금 그렇게 믿어. 이거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서 그냥 일단 믿고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이제 램 펑션이라는 게 있어요. 뭐 이거에 더하는 것도 있어. 뭐 파라볼라 펑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펑션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유닛 델타 펑션, 유닛 임펄스 펑션, 그다음에
유닛 스텝 펑션, 임펄스 펑션, 램프 펑션이에요. 자, 유닛 스텝 펑션과 램프 펑션 간의 관계는 적분 관계예요. 유닛 스텝 펑션을 적분하면 램프 펑션이 돼. 생각해봐. 얘를 적분을 하면 이게 0이 될 때까지는 0이잖아, 넓이가.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0의 값을 가져요. 그리고 나서 요 넓이가 계속해서 증가하겠지. 일정하게. 그리고 그 기울기는 1일 거예요. 이와 같이 증가하는 형태로 되는 게 유닛 램프 펑션이에요. 그래서 얘는 특징이 자, t라고 하는 값으로 그러니까 시간에 그러니까 저기 뭐야 기울기 1이고 시간에 대한 변수를 잡았을 때 그러니까 rt equal t라고 하는 함수식으로 표현되는데 단 0보다 작을 때는 0, 0보다 클 때는 t의 값을 가져요. 그러니까 괄호 안의 값이.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또 이게 타임 시프트가 일어난 거죠. 자, t-t0가 0보다 작을 때, 다시 말하면 t0보다 작을 때는 0, t0보다 클 때는 마찬가지로 기울기 t인 값, 기울기 t란다. 그 함수의 식이 t가 되는 그런 형태로 표현이 돼요. 여기까지 질문 좀 합시다. 여기서 한번 끊고 이제 우리 다시 DC 소스에 대한 걸로 들어갈 거예요. 질문? 없어? 네, 알겠어요. 그러면은 자, 뭐 지금까지 계속 반복했던 얘기이기는 해요. 이걸 또 넘어가서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진짜 하고 싶은 걸 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를 다 쓸 건데 물론 7장에서는 1차 비움 방정식이고 8장에서는 2차 비움 방정식이라는 것만 차이가 나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번 학기 내내 배우면서 하고자 했던 그 끝판왕을 만날 거예요. 자, 보면은 자, 똑같아. 아까 얘기했던 거야. 컴플리트 리스폰스예요. 완전 응답을 구하는 거야. 완전 응답을 구하는 건데 두 가지의 길이 있다라는, 두 가지의 솔루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솔루션은 자, 고유 응답. 여기 써 있죠?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예요. 고유 응답과 강제 응답을 구하는데 얘는 그 독립전원에 의해서 발생하는 에너지예요. 자,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Vn 더하기 Vf로 놓을 수 있고 그리고 잠깐만 얘를 내가 왜 이렇게 썼지? 지금 여기가 VF가 아니라 V가 돼야 돼. 네.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고유응답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로 생겨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해를 다 구한 거고 이거를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 형태로 놓고 이 S 값을 구하는 거를 우선 할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제차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거고 특성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형태죠. 그리고 나서 얘까지 구한 다음에 VF까지 구한 다음에 K 값을 구하는 거는 한 점을 이용해서 구한다고 했어요. 자, 이런 풀이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교재는 주로 얘로 풀려 있어. 자, 아까 얘기했지만 과도기적인 응답이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어떤 특정 시점에서만 일어나고 궁극적으로 사라져요. 그리고 나서 뭐가 있어? 자, 스테디 스테이트. 영구적으로 뭐 t 이퀄 무한대로 갔을 때 나타나는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 간의 합을 구하면 과도기적인 응답과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로 도달했을 때 그 응답을 구하면 그게 완전해가 된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자, 이거는 자, 처음 나오니까 봅시다. V라고 하는 완전해를 VT 더하기 VSS로 봐요. 그리고 VT라고 하는 거는 과도기적인 응답인데 이렇게 정해놨어. 이거는 그러니까 거의 공식화되었다라고 보면 돼요. 물론 이제 유도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책에 써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해하냐 이해하지 못하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외워야 돼. V0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듯이 뭐겠어요? 초기 조건. 그리고 여기 VS라고 하는 거는
강제 함수가 있죠. 그 그러니까 강제 함수, 즉 강제 함수가 아니라 독립전원에 해당되는 값이에요. 그래서 초기 값에서 독립전원에 해당되는 값을 빼고 거기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워분의 t를 곱하게 되면 그게 트랜전트한 응답이에요. 과도기적 응답이 나와요. 그리고 VSSS는 결국 이 최종 값에 도달하겠죠. 그렇죠? 요 값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자 VT라고 하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자, V의 무한대값 더하기 V0 마이너스 V 무한대값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워분의 t로서 쓸 수 있다 라고 얘 하나만 외우면 돼. 여기서 V 무한대값이 궁극적으로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뭐였어요? 영구적인 대답,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에 도달했을 때 값이잖아요. V0 값이 여기 있는 초기 값이에요. 그리고 다시 V 무한대값이 나왔지. 뭐 같은 의미로서의 그런 퍼머넌트한 값을 빼서 거기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타워분의 t를 곱해주면 된다. 요거는 거의 공식화돼서 그러니까 외우고 있으면 아마 사용할 때 편할 텐데, 이거에 대해서 유도하는 과정은 여러분들 책에 7.4인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고 참고하도록 해요. 근데 뭐 얘기했지만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하고 난 내가 좋아하는 걸 할 거니까 합시다. 네. 이게 나중에 결국 구해보면 저렇게 나와. 그거 좀 이따 같이 보도록 합시다. 네, 이게 VF가 아니야. 그리고 자, 요거는 저런 형태가 나온다는 거는 지금 보면은 자 어디였어? 여기도 없네. 문제 하나 풀어놓은 게 있을 텐데. 어딘가에 나오면 알려줄게요. 네. 자, 지금 이제 앞에 우리가 봤던 거랑 달라진 거는 뭐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전원이 있지. 그리고 I0라고 써있는 이유는 얘는 DC. 그러니까 직류 전류원이에요. 그렇고 그때 이 값을 이제 구하는 건데, 자, 뭐 여기 뭐 회로가 어떤 형태로 생겼더니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푸는데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느냐. 우리가 이미 했어요. 이미 했던 거를 이제 다시 좀 글로서 설명해 주는 거야. 강제 함수가 있는 형태의 그런 미분 방정식을 세우는 건데, 자, 이때는 일단 미분 방정식은 세워졌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미분 방정식이 세워졌다라고 가정하고, 그 미분 방정식을 풀 때 아까 했던 것처럼 자, 시험 강제해로 자, 미지상수 A를 가정하는데, 미지상수 A는 우리가 직류 전원이기 때문에 미지상수 A인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만약에 뭐 익스포넨셜에 뭐 어쩌고저쩌고 써 있다. 그럼 A 곱하기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뭐 AT 이런 식으로 해서 이 A 값을 구해준 형태로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뭐 이 값이 뭐 사인 뭐다라고 하면은 A 코사인 뭐 T 더하기 B 코사인 B 사인 뭐 이렇게 해서 강제 함수가 어떤 형태일 때 시험 강제를 어떤 식으로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표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내가 여러분들 제공을 할게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게,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게 직류 전원이기 때문에 항상 그냥 시험 강제해는 A라고 하는 임의의 상수로 놓으면 돼요. 나중에 우리가 교류를 다룰 때는 그 교류 전원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라고 하는 시험 고유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어요. VN이라고 하는 혹은 IN이라고 하는 거의 값을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로 가정을 하는 거야. 그리고 얘를 아까 우리가 위에서 구했다라고 가정한 미분 방정식에 대입해서 S값을 구해주는 게 제차 미분 방정식 혹은 특성 방정식을 푸는 거죠. 그래서 S값을 구하는 것까지 해요. 자, A값 구했고 S값 구했어요. 그럼 여기서는 뭐 IF 값을 구한 거고, 여기서는 IN 값을 구했는데 K 값은 빼고 구한 거야. 그러면 이제 K 값을 구해줘야겠죠? K 값을 구해주기 위해서 자, 일단 완전에는 요 강제의 합으로 놓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 하나는 있어야 돼. T 이퀄 0이든 T 이퀄 10이든 상관없고, 자, 어떤 주어진 시간이 있고 그때 값을
우리가 구한 K값이 빠져있는, 이렇게 K값을 특정하지 않은 저 식에 넣고 구했을 때의 K값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K값을 구한다.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굉장히 간단하지. 그렇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거는 이거는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크게. 굉장히 기계적으로 풀게 될 거야.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딱 두 가지예요. 미분 방정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이 미분 방정식을 세우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걸 다 동원해야 돼요. 뭐 키르요프 법칙은 당연히 써야 될 거고 오메 법칙도 있고 그리고 뭐 태분행 노튼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다 써서 미분 방정식을 잘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해요. 미분 방정식을 세우고 나면 이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가요. 직류전원이기 때문에 시험 강제에 A, 그다음에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 넣고 우리가 S값 먼저 구하고, 자 그리고 이제 두 개가 중요하다 했잖아. 미분 방정식 잘 세웠고 요거까지 하고 나면 그 다음 뭐냐? 초기 조건을 구해줘야 돼요. 초기 조건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이제 좀 쉬운 문제겠지? 기말고사에 낸다라고 하면 초기 조건도 구하라고 난 내겠지? 초기 조건을 잘 구해야 돼요. 그거는 직류 정상 상태를 이용하면 아마도 편하겠죠? 그래서 그 직류 정상 상태를 쓸 수 있는지를 한번 잘 파악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t 0일 때 혹은 뭐 직류 정상 상태를 가정하고 제로 마이너스 값과 제로 플러스 값이 뭐 같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으로 풀려요. 요거는 우리가 케이스를 보면서 연습을 좀 합시다. 자, 다시 얘기하지만 1번과 2번은 앞으로 그냥 진짜 기계적으로 갈 거예요. 자, 뭐 미분 방식 우리 세웠으니까 처음 뭐 시험 강제에 A 넣고 A 구하고, 자 시험 고유해를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를 가정을 하고 S값 구하고, 그리고 두 개 합한 다음에 자 고유해와 강제해를 합한 다음에 K값을 구해주는 거예요. 구하기 위한 초기 조건은 주어지면 주어진 거 쓰면 되고 주어지지 않았으면 구해줘야 돼요. 자, 요것만 잘하면 돼. 자, 뭐 이렇게 설명을 해도 안심이 안 돼서 다시 한번 풀어 써놨어요. 자, 시험 강제해로 미지상수 A를 툭 하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자, 요건 똑같아. 앞에 거랑 똑같아요. 봅시다. 일단 시험 강제해라는 거를 VFT라고 하고 A라고 하는 상수로 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는 RC 회로였네. 그쵸? RC 회로이고 지금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를 지금 1로 맞춘 거야. 지금 DT분의 D 이게 뭘까? 지금 I겠지? 더하기 RC분의 1 곱하기 IT 이퀄 I0 곱하기 C분의 1이 되도록 맞춰줬네요. 그렇죠? 이제 전압이죠. DT분의 DV 더하기 RC분의 1V 이퀄 C분의 1 곱하기 I0. 요 I0는 이제 상수값이죠. 자, 여기서 지금 보면은 요 A 값을 요 V 대신에 다 넣어준 거예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지금 남는 게 지금 A 값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자, 고유 응답을 구할 때는 강제 함수를 영어로 넣어야 돼. 왜냐하면 회로의 소자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만 고려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푸는데, 자, 중요한 거. 이거 진짜 중요해. 식의 형태가 좀 달라져야 돼. 미분 방정식 세웠어요. 세웠는데 강제 응답을 구할 때는 그 강제 함수 부분을 써줘야 돼요. 고유 응답을 구할 때는 영어로 놔야 돼. 요거 하나 더 주의합시다. 아까 이제 총 세 가지가 중요하다, 두 가지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하나만 더 추가하자. 고유 응답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강제 응답, 강제 함수 부분을 영어로 바꿔서 써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주의합시다. 자, 그래서 뭐 S값을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걸 대입하고 나서 K값 구해야겠지? K값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 일반해 혹은 완전응답을 구하기 위한 거고 VT는 VN과 VF의 합이고 이렇게 쓸 수 있고, K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초기 조건을 이미 알고 있다고 하면 얘를 이용해서 초기 조건을 구하면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이와 같은 형태로 나오더라 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실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아까 이제 나왔던 I0라고 하는 그 강제 전원, 그러니까 독립 전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거예요. 지금 보면은 자 I0라고 하는 전류원이 있고, 자 여기 위쪽에 노드를 잡고 아래쪽으로 흐르는 전류 있고, 지금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있다라고 봅시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 V0의 마이너스가 V0다라고 하는 것은 주어져 있다라고 봐요. 지금 이제 초기 조건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자 t가 0보다 클 때에 대한 거고, 자 t가 0보다 클 때에 이거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쓰면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들어오고 나가는 전류합은 같다라고 하는 KCL을 적용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약속하기를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는 1로 맞춰주자. 양변을 C로 나눠주면 자 이와 같이 되죠. 그러면 자 완전해는 고유해, 고유응답과 강제응답의 합으로 구한다. 자 1번 뭐 해야 돼? 시험 강제를 놓고 A로 놓고 시험 강제를 구해주면 되죠. 자 이 식에다가 V 대신에 A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자, VF 이퀄 A가 되는 거고, 요 나머지 얘기는 앞에서 우리가 풀었던 것과 같은 얘기예요. 알겠죠? 요 미분 방식 세우고 푸는 거는 요런 근거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진짜 이제 예제를 풀어볼게요. 자 IT라는 걸 구하라고 되어 있고, T가 0보다 클 때에 대해서 IT를 구하래요. 자 문제 보면은 T가 0보다 작을 때는 회로가 닫혀 있다가 T가 0일 때 회로가 열렸어요. 그렇지? 그리고 문제를 딱 보니 어때? 초기 조건이 없어요. 그러면 초기 조건을 구해야 되는 문제구나. 일단 초기 조건을 구해봅시다. T가 0보다 작을 때, 그때는 이게 닫혀있다 했잖아요. 닫혀있으면 양쪽 회로가 직류 정상 상태에 있다라고 보면 될 거고,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단락되겠죠? 그래서 나온 게 이거예요. 자, 왼쪽에 12V 전압원, 오른쪽에 16V 전압원이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1헨리짜리 인덕터는 단락되었다라고 보면 지금 요 전류들이 합쳐져서 저기 IL이라는 걸로 흐르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IL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들어온 전류 I 더하기 I1. 자, 여기서 이 생각이 좀 나면 좋겠는데, I1 값과 I 값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I가 들어가는데 1부는 1로 가고 1부는 1로 가야 되지. 그렇죠? 근데 여기는 저항이 있어. 물론 전화번도 있지만 저항이 있어요. 얘는 지금 단락돼서 저항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전류가 다 이렇게 흘러요. 이해돼요? 그러면 뭐냐 하면 얘가 이렇게 오다가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이쪽으로 흐른다라고 하면 얘 입장에서는 이쪽 길은 안 보이는 길이야. 무시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길은 그냥 무시하고 12V 전원에 이 2옴짜리 저항이 있는 회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I라고 하는 값은 6A가 나와요. 이거 잘 기억합시다. 자, 여기 보면은 I1의 입장도 마찬가지야. 전압원이 있어서 전류가 공급이 돼요. 여기서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는데 여기는 저항이 없어요. 그러면 여긴 저항이 있어. 그럼 이쪽으로는 안 가겠지? 그러면 이 오른쪽 회로 I1이라는 거 입장에서는 이쪽은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안 보이는 길이야. 볼 필요도 없고. 그러면 여기서만 이렇게 간다고 봐요. 그러면 자 16V 전압원에 4옴 있으니까 4A의 전류가 공급이 돼요. 그리고 그 두 개 합한 거가 지금
이쪽으로 다 흐른다라고 보면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헷갈리는 게 경우가 하나 더 있는데 뭐 이게 이거랑 같은 경우는 아니고 잠깐만 멋있게 그려야 되는데 너무 없어 보인다. 여기 저희 얼마일까? 응? I 값하고 I1 값 얼마일까? 6하고 4예요. 답이. 얘는 6A, 얘는 4A예요. 근데 지금 헷갈리게 만드는 이유가 결국 얘겠지. 이쪽으로 전류가 얼마나 흘러야 되느냐가 좀 고민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안 흘러요. 왜 그러냐면 들어가는 물이 있으면 나올 수 있어야 돼. 그래야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 있는데 물길이 하나야. 그럼 얘는 들어가는 물이야, 나오는 물이야? 알 수 없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만약에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하면 좀 얘기가 달라지지. 근데 뭐 그렇게 하는 건 또 복잡한 얘기가 되고 그냥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여기는 흐르잖아요.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 회로는 독립적인 회로야. 이해돼요? 자, 뭐 요거는 또 다른 얘기였고 일단 우리가 IL 값을 구했어요. 그리고 그 IL 값이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초기 값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미분 방정식 세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요 t = 0에서 회로가 열려요. 열리면 이쪽이 없어지지. 남는 거 뭐 12V, 2옴, 1헨리 이렇게 세 개의 숫자가 있는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자 i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시다. 자 이제는 i 값과 il 값이 같은 값이죠. 단일 루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여기서 구했던 요 10A라고 하는 것이 I0의 마이너스 값, I0의 플러스 값과 같은 값이 돼요. 물론 IL 값도 되고 I0 값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I 값도 되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제 방정식 세우면 자, 지금 1헨리이기 때문에 좀 얘기가 쉬워지는데 dt분의 di라고 하는 게 여기 앞에 L이 생략됐어요. L 값이 1이기 때문에 dt분의 di가 되고 여기서의 전압원 값 2i 아니 전압값 2i 그리고 자 마이너스로 들어가니까 전압 상승이 일어나서 12V가 되더라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자 가장 먼저 뭘 해야 된다고 했어? 미분 방정식 써야 된다고 했지? 미분 방정식 세웠어요. 그러면 처음에 뭐 해야 돼? 시험 강제해를 A로 가정을 하고 임의의 상수 A로 가정하고 시험 강제해 A를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A로 가정하고 그 A 값을 여기에 대입을 해. 그러면 얘는 미분돼서 없어질 거고 2A만 남겠지? 그래서 2A 곱하기 12가 6이 되더라. 그러면 이게 뭐예요? IF 값이에요. 자, 두 번째. 강제 함수를 구했으니까 이제 고유응답을 구해야겠지? 고유응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거 뭐라 했어? 얘를 0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dt분의 din 더하기 2in은 0이다 라고 하는 걸로 식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자,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라고 하는 시험 고유회를 우리가 가정을 하고 대입해서 푸는데 자, 미분되면 s 뭐 이렇게 복잡하게 썼는데 자 중요한 거는 요거잖아. 그러니까 바로 우리 이제 이 정도쯤 돼서 우리가 바로 할 수 있죠. 앞에 식 생략하고 미분 1차 미분항에는 앞에 계속 곱해주고 s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그냥 개수만 써주면 되지. 앞에 상수만 써주면 되지. s 플러스 2가 0이 되더라. 그래서 s는 마이너스 2값이 되는 거고 이 마이너스 2값을 여기에 대입해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한 게 지금 IT는 IF 더하기 IN 그리고 IF 값이 문제에서 6이라고 했으니까 6 더하기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얼마냐? 2t. 그리고 우리가 한 점의 값을 알고 있죠? 자, 이게 i0 플러스 값에 해당되는 거고, t 이퀄 0을 넣었을 때 6 플러스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0.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이거 없어도 되는 거지? 뒤에 거 없어도 되고, 이거가 뭐가 돼야 돼요? 10이 돼야 돼요. 그러면 k 값이 얼마가 돼야 돼? 4. 그래서 여기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자, 이렇게 돼서 k 값이 4가 나오고, 자, 여기 있는 것처럼 4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t 더하기 6이라고 하는 완전 해가 구해져요.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 해. 네, 여기까지 할까 하는 게 다음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다음 주에 좀 우리가 이어서 하도록 할 건데, 자, 아직 끝낼 건 아니고 다시 강조할게요.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풀어요. 그러니까 1차 미분 회로를 이제 푸는데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물론 이제 교재에 있는 방법 말고 이제 나랑 같이 지금 공부하는 방법. 처음에 뭘 해야 된다? 미분 방정식을 세워줘야 돼. KCL, KVL, 뭐 태분행 뭐든 상관없어요. 뭘 해도 상관없는데 하여간 미분 방정식을 잘 세워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 뭐 해야 돼? 시험 강제해를 임의의 상수 A로 놓고 그 A 값을 구해줘요. 그 다음 뭐? 고유응답을 구해야 되지? 고유응답을 구할 때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자, 이 강제 함수가 있는 부분을 0으로 바꿔줘요. 0으로 바꿔주고 시험 고유해를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st로 가정을 하고 s값을 구해줘요. 제차 미분 방정식, 특성 방정식을 풀어줘서 s값을 구해줘요. s값을 구해준 다음에 둘을 더해. 둘이라고 하는 거는 고유응답과 강제응답이에요. 고유응답과 강제응답을 더해요. 더하고 초기 조건이 주어져 있으면 그 초기 조건을 쓰면 돼요. 초기 조건이 주어져 있지 않으면 직류 정상 상태, 일반적으로 직류 정상 상태를 가정하고 그때의 값을 구해서 그 점에서의 값을 이용해서 k 값을 구해주면 우리가 완전 해를 구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만 알면 일단 7장의 내용은 다 끝난 거예요. 나머지는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세울 수 있는지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의 내용은 앞으로는 이거에 대한 계속 반복이라고 보면 돼요. 알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 지금 6장 과제 올라가 있는 거 있고, 그리고 그 뭐지? 실습 과제 있죠? 이거 지금 아직 네, 올려놨지. 3장 관련된, 그러니까 실습 3번에 관련된 실습 과제도 올라가 있죠? 자, 기말고사 볼 때까지 굉장히 좀 바빠요. 네, 과제도 있고 실습 과제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몰아서 하지 말고 좀 미리미리 시간 여유 될 때 좀 미리 해두세요. 자, 그리고 뭐 오늘 내일 뭐 축제 있죠? 잘 재미있게 지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출석 체크 안 된 사람들은 게시판 저기 채팅창에다 글 좀 남겨주세요.